234페이지 계약의 종류라고 있죠. 우리 교재가 계약의 뜻하고 계약 재원칙은 빠져 있고 이제 계약의 종류부터 바로 나옵니다. 자, 계약의 종류. 물권은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유형이. 그 계약들을 공통적인 요소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류를 좀 해보는 게 계약의 종류예요. 자, 일단 계약은 민법의 규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눕니다. 별로 중요한 분류는 아닙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게 전형계약, 없는 게 비전형계약 뭐 이렇게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무계약. 쌍무하고 편무는요, 계약이 딱 체결되었을 때, 그걸 계약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딱 체결이 되었을 때, 매매계약처럼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면 쌍무입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무가,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죠. 이렇게 계약이 딱 체결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입니다. 반면에 편무는 증여계약처럼, 증여계약을 하면요, 증여는 이제 공짜로 물건을 주는 거죠. 대가 없이 재산권을 넘겨주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자고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자,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요, 증여자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하죠. 증여자는 재산권을 공짜로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줄 의무가 있어. 반면에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돼요. 줄 게 없어.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가 아닌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게 편무라고 합니다. 이 편무계약이 민법에 증여하고 사용대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예요. 사용료를 주고 빌리는 걸 임대차라고 하고요. 공짜로 빌리는 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 사용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물건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편무입니다. 어쨌든 증여계약과 사용대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편무가 세 가지가 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뒤에서 보자. 그리고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누는 이유가 있겠지.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 이걸 구별실익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편무와 쌍무로 나누는 이유. 구별실익. 이 쌍무 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놈과 위헌부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이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를 구별해야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를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실익입니다. 이렇게 쌍무 편무를 나누시고 편무의 예를 기억을 좀 하시고 왜 구별하는지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있는데요. 이 유상무상은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행까지 끝났어요. 이행. 쌍무편무는요, 계약이 딱 체결되었을 그 시점, 그 특정 시점에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서. 반면에 유상무상은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행까지 다 끝났을 때 여기서 구별하게 됩니다. 이행까지 다 끝났을 때. 이때 매매계약처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 될 것이고요. 매매는 주고받죠. 증여계약처럼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증여도 무상이고요. 사용대차도 무상입니다.
그런데 요 현상 광고는 무상이 아닙니다.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에는 해당되지만 무상은 아닙니다. 왠지 또 조금 이따 봅니다. 어쨌든 쌍무 편무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때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 무상은 계약이 이행까지 되었을 때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게 유상 무상입니다. 자,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자, 유상 계약에만 매매 규정, 특히 담보 책임 규정, 이게 적용이 됩니다. 유상 계약에만 매매 규정,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무상 계약에는 뭐 담보 책임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매매 가서 다 보게 됩니다. 무상 계약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유상 계약에만 있게 됩니다. 자, 구별 실익이죠. 이렇게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을 구별해 봤더니 비슷하죠. 쌍무하고 유상이 비슷하고 편무하고 무상이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왜? 이 현상 광고 때문에. 그래서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도 어떤지를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낙성 계약이란 놈과 요물 계약이란 놈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낙성이란 말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낙성입니다.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자,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약속만으로. 우리 매매 계약을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갑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을은 이렇게 약속하죠. 그래? 그럼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런데 요물계약이라고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한쪽이, 어느 일방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뭔가를 이행을 해야만 성립을 하는 계약이 있어요. 뭔가를 이행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뭔가를 이행을 해야 돼.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돼.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계약입니다. 자, 현상광고계약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집 사장님께서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 하면 쿠폰을 1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 한 접시 서비스 이렇게 해놨어요. 쿠폰 10장 모아서 가져오면 탕수육 한 접시를 서비스 준다라고 전단지 광고를 붙여놨어요. 자, 사장님은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 쿠폰을 10장 가져오면 탕수육을 주겠다라고 약속. 그런데 이 전단지를 본 을이 중국집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약속을 해요. 주말까지 10장 가져가겠다. 갑의 약속, 가져오면 탕수육 주겠다. 을의 약속, 주말까지 10장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갑은 광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장을 가져오면 주겠다 그랬지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요. 갑에게 10장을 가져가겠다고 약속만으로는 필요 없고요. 10장을 갖다 줘야 돼요. 모아서. 이렇게 갑이 광고를 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 이거를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 이게 현상광고계약이에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현상광고계약이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갑이 전단지에 쿠폰을 1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 한 접시라고 광고했어요. 따라서 을은 10장을 모아서 갖다
갖다 줘야 그게 행위 완료죠.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을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대로 10장을 열라 모아가지고 갑에게 갖다 줬어. 갑하고 을 사이 현상광고계약이 체결이 됐어. 어디 갔어? 체결이 됐어. 체결이 되면 갑만 채무가 생기죠. 어떤 채무?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 그죠? 다시 한번. 을이 갑에게 쿠폰을 10장을 갖다 주면 갑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갑에게만 채무가 생기니까 어떤 채무? 을에게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 그래서 편무. 갑에게만 채무가 생겨요. 그 다음 이행을 합니다. 갑이 탕수육을 한 접시를 줍니다. 을에게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하고 나서 봤더니 갑만 을에게 준 게 있는 게 아니고 을도 갑에게 준 게 있죠. 이행이 끝났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 뭐라 그랬어요? 유상.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은 유상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을 때 한쪽만 채무가 생기지만 이행이 끝나고 봤더니 서로 주고받은 게 있더란 말이죠. 을은 쿠폰 10장을 줬고 갑은 탕수육을 줬고 쿠폰 10장과 탕수육 한 접시를 주고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아주 독특한 놈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일단 현상광고계약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원래 의도 쌍무, 편무, 유무상 구별. 자, 계약을 구별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체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나눠봐. 편무계약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쌍무, 편무를. 그 다음에 유무상을 나눠봅니다. 자, 먼저 쌍무계약은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이 될 수밖에 없죠.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이 끝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니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전부 유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편무 중에 현상광고가 유상이라 그랬어요. 결국 유상계약이란 쌍무계약 더하기 현상광고. 여기에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증여 사용대차가 무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 편무가 있죠. 또 무상계약은 전부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죠. 편무 중에 유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 정도.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단순 암기 형태로 최근에 자주 등장하니까 요 정도는 계약의 종류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34페이지 네모 2번에 쌍무, 편무가 있죠. 그리고 3번에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편무는요, 특히 두 번째 줄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줍니다. 편무. 반면에 오른쪽 맨 위에 유상, 무상이 있죠. 거기서 무상을 보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증여, 사용대차가 있고요.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 요물을 구별해야 되죠. 그 요물계약에 두 번째 줄에 현상광고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계약금 계약이라고 나옵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매매계약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오늘 구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자. 계약의 종류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계약의 뜻을 받고 계약 자유원칙 받고 계약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그럼 계약의 성립을 보면 돼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거죠.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이란 건, 즉 계약의 성립이란 건 이런 거죠. 기본 요건이 계약이 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되죠. 계약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양당사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약을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목적을 표시해야 되겠죠. 의사표시. 매매계약을 보면요. 매도인은 목적이 돈이고요. 매수인은 목적이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 그러니까 매도인의 목적은 돈일 것이고 매수인의 목적은 물건일 거예요. 그 목적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어쨌든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의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가 두 개죠.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것, 청약.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는 것, 승낙. 이게 있어야 되죠. 여기서 첫째,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가 일치를 해야 돼. 일치. 자, 양당사자가 일치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을에게 콕 찍어서. 그럼 당연히 을이 승낙을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한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갑은 물건을 1억에 사라. 그랬더니 을은 9천만 원이면 사겠다. 계약이 체결될 리가 없죠. 1억에 사라 그랬을 때 1억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양당사자가 일치하고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을 말하는데 그게 일치해야 되죠. 이게 계약 성립의 기본 요소예요. 두 번째가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는 모습. 99.9% 지금 본 것처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청약이 뭐고 청약자는 누구고 누구에게 청약을 하고 청약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청약의 효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낙이 뭐고 누가 승낙을 하고 누구에게 승낙을 해야 되고 승낙의 내용은 뭐고 승낙의 효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고 오늘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청약자가 기간을 만약에 정했을 때 승낙기간 갑이 을에게 물건을 사라고 청약을 1월 10일 날 하면서 그 청약서에다가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했어요. 1월 20일까지. 자, 갑이 을에게 보낸 청약서가 우편물로 보낸 게 1월 11일 날 을에게 도달을 했고 을이 그 청약서를 뜯어봤더니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라고 청약을 하면서 답을 20일까지 달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당연히 을이 만약에 승낙을 했을 때 그 승낙이 20일까지는 갑에게 도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민법 정칙에서 봤죠?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도달주의가.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승낙을 1월 15일 날 했고
승낙서를 1월 15일 날 우체국가서 발송을 했고 이게 1월 17일 날 가백에 도달했다면 을이 가백에 보낸 승낙서가 17일 날 가백에 도달했다면 20일 이내에 승낙이 가백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을 할 거예요. 계약이 성립. 자, 여기서 계약이 17일 날 성립하는가 15일 날 성립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즉 계약 성립 시기의 문제가 하나 남아요.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을이 승낙을 19일 날 했어요. 을이 19일 날 승낙서를 가백에 발송했어요. 자, 을은 보내면서 이거 20일까지 가백에 갈까? 가겠지. 뭐 이러고 발송을 했어. 그런데 이게 21일 날 도달했어. 가백에. 아까는 그래도 승낙이 17일까지 가백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을 했지만 지금 요 경우에는 갑은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을의 승낙이 20일까지 안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런 생각하겠죠. 20일까지 기다리다 을의 승낙이 안 오면 을은 살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21일 날 날이 밝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21일 오후에 을의 승낙서가 딱 도달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청약자 입장에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채 기간 내에 요 1월 20일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이 기간이 경과를 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버스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갑이 을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1월 20일이 경과를 해버리면 청약은 사라진 거예요. 따라서 21일 날 을의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민법의 연착한 승낙이라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청약자가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언제 성립하는가의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을의 승낙이 계약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규정을 해놨다.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에서 생각을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이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청약이 있는데요. 승낙이 없어. 청약은 있는데 승낙이 없어. 그런데도 계약이 성립해. 아주 드물겠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9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을이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다음 역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물건 판매 가방을 돌돌 끌고 들어와가지고 딱 서서 물건을 팝니다. KF94 마스크를 하거든. 홈쇼핑에서 개당 1,000원에 파는 것을 나는 개당 100원에 판다. 1,000원에 10개. 국산, 끈도 국산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KF94 마스크가 이게는 원래 1,000원에 팔던 건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덤핑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 무릎에다가 KF94 마스크를 쫙 뿌립니다. 이게 청약이에요. 사세요라는 청약이에요. 자, 을의 입장에서 이걸 살려면요, 승낙을 해야 되죠. 어떻게? 갑이 자기 앞으로 다시 왔을 때 1,000원을 주면 될 거예요. 그게 승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을은 갑이 무릎에 올려놓자마자 다른 사람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게 해서 저쪽 갔을 때 개봉을 해서 착용을 했어. 마스크를.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사겠다고 승낙을 한 적은 없죠. 하지만 그걸 뜯어갖고 착용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승낙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요.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갑의 청약에 대하여 을이 승낙을 하진 않았지만 을의 행동을 봤더니 승낙으로 볼 수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갑이 돌아와서 을이 1,000원을 갑에게 줬을 때,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봉을 해서 착용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이런 경우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두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아주 드문 경우죠. 아주 드문 경우.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 메일을 보냈어요.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을이 아직 확인을 안 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네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청약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우편물을. 이상한 일이죠.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고 을은 갑의 청약을 모른 채 갑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으라고 청약을 했어요. 즉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있고요. 내용이 공교롭게도 일치를 해요. 그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은 갑에게 청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하게도 내용이 일치하더라. 그러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다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을의 청약에 대해서 다시 갑이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이 갑과 을의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면 되겠지. 그런 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기본이고 극히 드물게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계약 성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 A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체결이 됩니다. 1억에 사고 팔기로 하고요. 1,000만 원 계약금까지 줬어요. 자, 그런데 계약 따위가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죠? 유무효를 살펴봐야 되죠. 유무효. 계약이 체결이 됐다 해서 계약이 전부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가, 제한 능력자인가 아닌가,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가, 실행이 가능한가, 적법한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가, 청약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가, 하자는 없는가, 승낙의 의사표시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가, 하자는 없는가 등등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효력 요건을 살펴봐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될 때 최종적으로 권리 의무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1월 10일 각과 을사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억 계약금까지 줬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건물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된 상태더라. 지진 등으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는데 계약을 했다면 계약 당시 불능이죠. 즉 원시적 불능이죠.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나서 15일 날 멸실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9일 날 멸실이 됐다. 그럼 10일 날 계약 당시 이미 가분을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 계약 당시 불가능. 그게 원시적 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체결이 되었지만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면 이행을 했다면 반환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일 때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했죠.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법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갑이라는 자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이 자신 소유 주택 건물이 1월 9일 날 멸실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이 있을 수 있더라. 물론 전혀 모르고 있었던 놈도 있을 수 있죠. 갑은 서울에 살고 저 건물은 경주에 있는데 간밤에 무너져 내렸는데 갑에게는 아직 연락이 안 왔어. 그래서 갑도 무너져 내린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자신이 팔고자 하는 자신 소유 건물이 이미 멸실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추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 놈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당연히 이때 을은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이 건물이 전날 멸실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걸 선의무과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되 단 그 사실을 어느 한쪽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당연히 갑은 상식적으로 사회질서, 사회통념 을에게 말을 했어야지요. 야, 내가 너한테 팔려고 했던 건물이 어제 무너져 내렸다. 불가능하게 됐다. 오지 말아라.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팔고자 하는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추고 모르는 을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나쁜 놈이죠, 이놈. 사기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민법은.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걸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요게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겁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요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다시 한번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원시적 불능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이 전혀 모르는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 안 됐었는데 계약을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 한다. 여기까지. 계약 성립에서는 이 정도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뼈대를 잡았다가 나중에 살을 좀 붙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236페이지로 봅니다. 제2절 계약이 성립. 네모 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보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다 또는 나의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라고 어느 한쪽이 먼저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는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게 기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을 봅니다. 237페이지.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8조 1항이 있습니다. 528조 1항.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이에요. 그것만 확인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할 때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기간을 정했어. 이게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 기간 내에 20일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약은 효력이 상실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528조 1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겨봅니다. 넘겨보면 승낙이 있고요. 승낙에 보면 쭉 내려서 양가라번 연착한 승낙이 있습니다. 연착한 승낙 중에 동그라미 1번 통상의 연착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의 연착. 통상의 연착이 뭐예요?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청약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운 거 나중에 봅니다. 240페이지로 갑니다.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양가로 1번 교차 청약이 있죠. 당사자 간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했을 때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럴 때 그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반면에 의사실은 532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에 의하여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그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 KF 마스크 봉투를 개봉해서 착용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자, 네모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의의를 봅니다. 조문 보지 말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이러이러한 걸 말한다. 그런데 오른쪽 우리 민법 535조에서 말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오른쪽 요건. 1.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것. 동그라미. 어느 한쪽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3.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딱 여기까지.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계약 성립에서는 527조부터 이렇게 쭉 조문을 위주로 나중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자, 이렇게 뼈대는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계약이 성립을 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네요.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쌍무계약이 뭐였어요? 매매계약처럼 양당사자의 채무. 예컨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생겨요. 이렇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게 쌍무라 그랬고요. 소유권 이전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 이 쌍무계약상 채무는요. 대가적입니다. 대가적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네가 돈을 주니까 나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매도인 네가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나는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대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네가 하면 나도 해. 이게 대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네가 안 해? 그럼 나도 못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항변이라는 것은 뭔가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뭘 거절하는가? 나 돈 못 줘. 물건 못 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양당사자의 대가적 채무는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맞죠. 그게 공평하잖아.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라 그러면 매도인은 당연히 아니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믿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냐고 할 것이고, 매수인한테 돈을 먼저 주라 그러면 아니 내가 저놈을 어떻게 먹고 돈을 먼저 주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은요 기본적으로 양채무가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게 공평해요. 그래서 그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나 이행 못해 라는 거절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자,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각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이. 그래서 각과 을 사이에 대가적 채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걸 1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이 됐어. 그러면 양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했죠. 양채무가. 갑은 1월 3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 즉 1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월 30일이 됐어. 그럼 당연히 갑과 을은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예를 들어서 지는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해. 그럼 당연히 을은 야 인마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물건 안 넘겨서 돈 달라고 하냐 자식아. 네가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는 나 돈 못 줘 라고 하겠지요.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이거를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겼고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기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양채무가 동시행 관계인데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면 청구를 받은 사람은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언제까지? 갑이 이행할 때까지. 이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단 말이죠. 쉽게 생각하세요. 야, 물건 줄 때까지 돈 못 줘.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집 못 비워. 집을 비울 때까지 보증금 못 돌려줘. 이런 게 다 동시이행의 한명권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을 생각해 봅니다. 뜻 속에 들어있죠, 요건이. 첫째, 쌍무 계약을 통하여 양당사직의 쌍무 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길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것, 이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대방은 을은 영원히가 아니죠. 네가 이행할 때까지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대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해가 영구적 항변권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이렇게 잠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뜻하고 요건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효과하고 동생관계인 것 아닌 것 구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오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뜻을 기억하시고 뜻을 통해서 세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할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할 것, 이게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되더라.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위헌부담은 이런 경우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매매했고 1월 3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 건물이 1월 20일쯤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 자, 아까 계약 체결상에 하실 책임은요, 계약 체결 전에 멸실이 돼서 원시적 불능이었죠. 근데 이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멸실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아까 이거 계약 체결상 하실 책임하고 구별해 보세요. 계약 체결상 하실 책임은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9일 날 멸실이 된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의 반면에 위헌부담은요, 계약을 하고 나서 불능이 됐어요. 갑의 채무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거 잘 안 보이시겠네. 무슨 글자인지. 또 막 써드려야지.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해졌어요. 이때 지진으로 멸실이 됐으니까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지진은 갑의 잘못이 아니야. 갑의 규책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 되면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갑과 을 사이 1월 10일 날 갑소유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행을 하기 전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돼버렸다. 그래서 매도인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을 해버렸다. 자, 여기서 을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을의 채무. 즉 대금지급 채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당연히 소멸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요. 여쭤봅니다. 이거 왜 소멸해요 그러면? 이게 왜 소멸하는가? 소멸 원인이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당연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근거.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위헌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이란 계약을 한 후에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멸했을 때 반대 당사자의 반대급부 대금 지급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위험부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의 채무는 소멸했지만 을의 채무는 소멸한 게 아니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이라는 걸 둬서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을은 대금을 지급하라, 이런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자, 정리. 위험부담이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된 후에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다음 그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멸하였을 때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급부, 구체적으로 대금 지급 채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거를 위험부담이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민법은 원칙만 기억합니다.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이 채무자가 누군지를 머릿속으로 박아두셔야 됩니다. 대금 지급 채무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불가능하여 소멸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대금 지급 채무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불능이 돼서 소멸한 채무의 채무자 갑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준 게 있다면 당연히 갑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대금은 지급해야 되는 경우,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조금 황당하죠? 을은 소유권도 안 넘겨받는데 왜 돈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나중에 볼 겁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이란 게 뭔가,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채무자가 부담한다. 요 정도 딱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3절 쌍무계약의 효력 536조 동시이행의 협력권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취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한명권이라 한다. 다음 페이지의 양가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다시 한번 조문이 쫙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양가로 2번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더라. 따라서 갑이나 을이 자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청구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다. 요건 타이틀만 양가로 1번 쌍무계약상 양채무가 발생하고 대가적 의미가 있을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쌍무계약을 통하여 대가적 채무가 발생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양가로 2번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할 것. 즉
상대방도 이행기가 도래할 것. 나는 당연하고 상대방도 이행기가 도래할 것. 그래서 상대방도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건 결국 나도 상대방도 모두 도래했다. 양채무가 이행기 도래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3번.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세 가지 요건. 머릿속에 넣습니다. 나머지 효력은 나중에 보는데요. 한 장을 넘기면 3번 중에 효력, 양가로 1번, 이행 거절 권능이라고 세 번째 줄 연기적 항변권이란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합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죽을 때까지 못해가 아니라 네가 할 때까지 못해 잠시 뒤로 미루는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됩니다. 네모 2번 위헌부담. 위헌부담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저쩌고가 되는데 두 번째 줄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생겼을 때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겼을 때 그 일방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그 채무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멸한 경우에 그 다음 상대방의 반대급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거를 위험부담이란다.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돼 있죠. 이때의 채무자는 뭘 말한다?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그래서 오른쪽 효과의 니은을 보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을 한 후에 거기 뭐가 빠졌어요? 계약을 한 후에 그 목적물이 갑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졌을 때 그 대가 위험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이렇게 위험부담의 내용을 간단히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입문서가 해제가 나왔죠. 근데 해제를 보기 전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